청약하라고 해서 하긴 했는데 당첨되면 더 걱정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자금 조달 정리 3년 전 이 영상을 업데이트합니다. 자, 알고리즘을 통해서 쉽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돈이 좀 있으십니까? 있다. 안녕히 가세요. 잘못 오신 것 같은데. 없다. 그럼 여기서 계약금이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됩니다. 우선 아파트 분양대금은 이런 구조예요. 분양가 10량이면 이걸 10등분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요. 보통 계약금은 1량, 2량일 때도 있긴 한데 1량인 경우가 더 많아요. 아파트 당첨되고 한 달 안에 계약할 때 내는 겁니다. 내가 이 돈을 내면 그때부터 공사합니다. 내 돈으로. 사업자들도 돈이 없어요. 내 돈으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계약금도 없다? 아이 참 너무한 거 아닙니까? 최소한 계약금은 들고 시작해야 됩니다. 계약금이 있으시다면 이제 다음 질문 갑니다. 분양받은 아파트에 거주 의무가 있나요? 거주 의무, 내가 직접 들어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3년의 유예기간은 주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조항의 유무에 따라서 향후 전략에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일단 거주 의무가 없다면 선택지는 또 이렇게 갈라져요. 우선 잔금을 내가 내는 방법. 아니 돈도 없는데 잔금을 어떻게 내냐? 아까 우리가 낸 계약금으로 공사 시작했잖아요. 근데 짓는 동안 돈은 더 필요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또 돈을 대줘야 됩니다. 그래서 중도금, 잔금이 남았는데 일단 중도금부터 내요. 중도금은 보통 분양대금의 60%입니다. 이걸 또 6등분해요. 전체 분양대금이 10량이면 중도금은 1량씩 6번에 걸쳐서 따박따박 내는 거죠. 자, 중도금부터는 대출이 들어갑니다. 중도금 대출이란 말은 들어보셨죠? 이건 분양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대출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집단 대출이라고도 하는데 일종의 대출 공동구매예요. 원래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DTI나 DSR 같은 소득 대비 상환 능력을 봅니다. 근데 중도금 대출은 나의 다른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그냥 LTV, 가격 대비 일정 비율로 한도를 책정합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50에서 70%가 책정되기 때문에 비규제 지역이라면 중도금 대출로 중도금 전체 60%가 해결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 10량 중에 7량은 일단 해결됐어요. 이제 잔금 3량이 마지막 관문이네요. 잔금은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입주할 때 냅니다. 안 내면 문 안 열어줘요. 근데 또 돈이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아까 우리 잔금을 잔압하는 전략부터 봤잖아요. 이번에는 잔금 대출을 받습니다. 아니, 대출을 또 받아? 네. 근데 여러분한테 빚잔치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 보세요. 잔금 대출은 대출로 대출을 막는 대환 대출의 성격입니다. 잔금 대출을 받아서 일단 중도금 대출을 막고 혹시 돈이 남으면 잔금도 일부 막는 거죠. 아니, 대출을 해주는 비율이 똑같은데 어떻게 돈이 남나요? 자, 아까 중도금 대출은 분양가와 대비해서 한도를 따졌단 말이죠. 근데 잔금 대출은 주택의 가격, 내가 입주할 때 우리 집의 감정 가격으로 비율을 따져요. 분양가는 10량이었는데 짓는 동안 주변 시세가 13량까지 올라가서 감정가는 12량 정도 책정됐다고 해보죠. 아까 분양가 10량 기준 LTV 70%는 7량이었습니다. 중도금을 낼 때 6량이면 됐으니까 중도금 대출도 6량만 받았지만요. 근데 입주할 때 감정가 12량 기준 LTV 70%는 8.4량이에요. 같은 70%인데 가격 기준이 달라지니까 한도가 늘었죠. 잔금 대출 받아서 중도금 6량을 갚고도 2.4량이 남네요. 그럼 이 돈으로 또 잔금 3량을 막는 겁니다. 0.6량이 모자란데 그 정도는 내가 모아야죠. 아파트 짓는 2년 반에서 3년에 저축할 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런 흐름인데 문제는 뭐냐면 잔금 대출은 주담대이기 때문에 LTV 말고도 DSR, 나의 소득 대비 상환 능력을 따집니다.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다 포함해서 한도를 깎아요. 그래서 LTV로는 8.4량 대출이 가능할 것 같아 보여도 DSR 40%까지 계산해보면 그 정도는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솔직히 8량 대출 끼면 정상생활 힘드실 겁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가격이 상승할 때는 이런 전략이 통해요. 근데 2, 3년 뒤 입주할 때쯤에 부동산 시장이 초토화됐다? 오히려 한도가 줄어들 수도 있겠죠. 이렇게까지가 잔금 대출을 활용해 잔압하는 등골이 휘는 전략이었고요. 나는 대출이 싫다. 그럼 세입자를 받는 방법도 있어요. 다시 볼까요? 입주할 때 중도금 대출을 털고 잔금도 쳐야 되는데 이만큼을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막거나 아니면 거기에 내 돈 조금 더 보태서 해결하는 겁니다. 사실상 세입자님 집이죠. 나는 명의만 있을 뿐
그래서 실제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주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던 이유입니다. 자, 이 전략은 입주할 때의 매매, 전세 가격 모두 중요하겠죠. 전세 가격이 높을수록 내가 실제 부담할 잔금 규모가 줄어드는데 시세 10량의 전세 7량짜리 집이랑 시세 12량의 전세 7량짜리 집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천지 차이란 말이죠. 이번에는 거주 의무가 있는 경우 잔금을 내가 해결한다면 아까 봤던 흐름과 똑같습니다. 근데 전세를 줄 때는 아까와 조금 달라요. 거주 의무가 없는 집에서는 사실상 내가 들어가 사는 걸 당분간 포기하고 전세 계약을 돌리면서 소유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거주 의무가 있는 집에서는 당장은 전세입자를 드리더라도 3년 안에 내가 들어가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임대차 계약이 2년 단위이기 때문에 사실은 2년 뒤부터 내가 들어가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2년 뒤에는 세입자 보증금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 없어요. 2년 뒤에 나가야 되는 리미티드 에디션인데 과연 제값 주고 싶을까요?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상황에 따른 자금 조달 전략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빚내서 집 사라, 레버리지를 활용해라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절대 아니고요. 당장 생각하지 못하는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나는 정책 대출을 활용해서 입주하고 싶다, 이 영상 보시면 됩니다. 자, 퀴즈쇼를 마치겠습니다. 매년 열렸죠. 올해도 9월 27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지코노미 행사의 이름은 뭘까요? 1번 지코노미 박람회, 2번 지코노미 올림픽, 3번 지코노미 운동회, 4번 잘생긴 형준 오빠 팬사인회. 자,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눌러서 참여해주세요. 정답을 맞힌 분들한테는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